반갑습니다. 손행국입니다. 자, 오늘은 의식혁명, 자, 2부, 자, 진짜 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가지 의식 수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여기 그래프 표 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색칠되어 있는 위에 부분을, 용기 위에 부분을 파워, 힘이라고 하는데, 밑에 부분을 포스라고 하더라고요. 포스, 위력. 위력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하는 것이라면, 힘은, 파워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보고 그 힘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파워를 위에, 용기 위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식 수준을 용기 위의 단계까지 올리면 못할 일이 없겠죠. 이 보면 파워와 포스, 원래 제목이 파워와 포스예요. 포스를 파워로 올릴 수 있는 의식혁명, 그 의식을 한번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부 의식혁명 밑에 8단계, 그러니까 용기 밑의 단계 8단계, 그리고 용기 위의 8단계 중에, 그리고 한 가지, 두려움과 깨달음. 자, 두려움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두려움이 우리 삶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3부에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이 17가지 감정에 대해서, 의식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이 강의 하나를 통해서 얻을 수는 없겠죠. 그냥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재동 씨 팔에 걸려있는 저 노란색, 그 다음에 법륜스님 가슴에 달려있는 저 노란색. 저 노란색 우리가 그 세월호 리본이라고 부르죠. 저 세월호처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심정을 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 잃은 그 감정, 무기력한 그 감정을 무라고 봤을 때, 그 무라는 감정이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 무라는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공백의 상태에는 뭐가 들어와요. 좋은 감정이 오든 안 좋은 감정이 오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감정이 올 확률이 높겠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간다고 할 때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 200여 명의 그 고등학생들 중에 한두 명은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가면 안 돼? 그냥 집에서 엄마 일 도와줄게. 아니면 친구들이랑 배낭여행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했던 부모라고 하면, 아, 그때 안 보냈으면, 그 아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 아이가 그런 사고를 안 당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아이 그 학교 안 보내고 다른데 유학을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조금 참았더라면, 그러면 여기 이사 오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 아이가 그 학교 안 다녔을 텐데, 심지어는 내 팔자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식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의식을 우리는 제의식이라고 하죠.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대부분이 치료를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고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제의식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 사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찾았대요. 뭐 나이키 신발을 신는 아이, 그 키가 얼마 정도. 아니면 뭐 아디다스 티를 입은, 무슨 색깔, 흰색 아디다스 티를 입은 아이, 뭐 키는 얼마 정도,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한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 아이가 올라오는 자리를 안 떠나고 계속 지키고 있더래요. 그냥 좀 가서 좀 쉬시라고, 아이 올라오면 연락 드릴 거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이한테 이런 메이크 신발, 메이크 옷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올라와도 찾지 못할까봐 그 자리를 못 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조문객이 이제 아이에게 너무 그 사연을 듣고 슬퍼서 메이크 뭐 옷을 선물하고 갔다는 그 사연이 있었는데, 그 아이 부모는 진짜 그 옷 하나 못 사준, 메이크 옷 하나 못 사준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제의식. 아, 그냥 사줄 걸. 교감 선생님 살아 올라오셨죠. 그런데 그 교감 선생님은
뭐 사태를 모르고 그냥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나왔지만 얼마나 그 감정이, 의식이, 제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이들 다 버려두고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자살한 단원고 교감의 해경이 욕설. 그러니까 그 제 의식이 시달리고 있는 사회에서 욕설까지 들으니까 수치심까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교감 선생님. 참 너무 안타깝죠. 무어의 상태에서는 자살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자살마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수치심이나 제의식이 들어오면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살하는 그 단계는 무보다 더 떨어진, 무기력보다 더 떨어진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거죠. 수치심, 제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단계가 수치심인데, 수치심이 왜 더 밑에 있느냐 보면, 더 리더라는 책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우리나라 번역대에서 나온 책이죠. 이 책을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유태인 그 수용소에서 일을 했던, 부역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전범 재판을 받는 중에 모두가 나는 안 했다, 누가 시켜서 했다, 누가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이 여자에게 맡겼어요. 이 여자에게 책임을 지었는데, 이 여자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최소한 글을 읽고 지시를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몰라요. 이 여자가 그러면 그때 썼던 그 필체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필체를 확인해 가지고 이 여자하고 맞으면 이 여자가 범인이고 아니면 아니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필체를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한 남자에게, 그 책 읽어주는 그 남자에게 자기가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목숨과 수치심을 바꾼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감옥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무기력보다 낮은 이 두 단계, 정말 위험한 단계죠. 제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다시 무로 돌아와서 무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조금씩 의식 수준을 높여보는 단계를 가보겠습니다. 자, 무에서 올라가려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으면, 해주면, 과연 이 사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갑자기? 욕구가 막 생겨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무의 다음 단계는 슬픔입니다.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면, 그런 걸 보셨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하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 특히 무기력, 제의식, 수치심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좋은 말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는 가서 네 아이가 너무 이뻐서, 너무 잘나서 위에 계시는 분이 빨리 데려가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한 성직자가 이제 자식을 잃은 어머님이 이제 한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울고 있으니까 성직자가 꽃을 하나 꺾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꽃을 하나 꺾어서 다시 갖다 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꽃을 꺾고 왔습니까? 제일 이쁘고 좋은 꽃을 꺾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직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에 계신 분도 당신 아이가 너무 이뻐서 제일 이쁘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신 거라고.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그 심정에서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안다. 토닥토닥 하면서 다 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죠. 나는 자식 넷을 보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땐 내 에너지를 아껴둬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볼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몇 번 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 내 에너지가 뺏기면 오히려 그 사람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다 보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 에너지를 아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경청입니다. 경청을 많은 사람들이 공경해서 듣는다고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경청은 한자를 잘 보세요. 한자 진짜 멋진 한자예요. 청, 특히 들을 청자. 이 청자는 보시면 기자의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의 귀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임금의 귀를 듣고 눈은 10개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일심, 마음은 하나가 되어라. 내 마음이 한 개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경은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가서 뒤로 이렇게 멀찍이 팔짱 끼고 듣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을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거. 이게 에너지가 낮은 사람,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무감정인 사람이, 무기력하던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질 징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단 울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것이다. 우리 드라마나 보면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남녀가 이별해서 여자가 울고 막 집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으면 친구가 찾아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걔밖에 없냐? 그러면 서로 막 싸우다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또 같이 욕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울죠. 울고 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양푼이 같은 데에다 큰 그릇에 밥을 비벼서 숟가락 가득 떠서 먹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됐네. 다음 주에 만나서 백화점이나 가든지 뭐 만난 거 먹자.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약속한 날 다시 찾아가면 친구는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가요? 대부분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무기력의 단계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밑에 단계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 혼자 나가본 거죠. 이제 먹고 에너지가 좀 올라오니까 혼자 밖으로 나가봤는데 다시 나가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치마 짧게 입었다고 혼냈던 그 기억들이 제일 기억나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제 두려움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문제인 거예요. 큰 과제인 거예요. 제일 큰 과제. 저도 3부에서 이제 이 책을 다 풀고 나면 의식 수준 다 알고 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하기 전에 이제 의식 수준 17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쭉 훑어볼 건데, 두려움 다음 단계가 욕망, 분노, 자부심입니다. 욕망, 분노, 자부심 한 세트예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자부심이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예요. 분노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욕망보다 위에 있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욕망을 보면 이 사진 참 귀엽죠. 욕망은 질투, 시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통 질투, 시기질투, 시기질투 이렇게 하면서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질투는 이웃이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한 슬픔.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슬픔. 어찌 보면 말장난 같고 어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여기 두 설명에는 해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질투라는 건 이웃이 남이 가진 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 질투의 욕망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키스를 아니 뽀뽀를 할 남자친구가 생겨야 이 질투의 감정, 욕망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슬픔이에요. 이 욕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 둘이 뽀뽀하고 있는 둘이가 헤어지면 이 욕망 해결됩니다. 완전 다른 거죠. 엄청 다른 거죠. 이 욕망의 대상이 밖에 있느냐 아니면 나 안에 있느냐의 차이죠. 엄청 큰 차이입니다. 질투의 욕망이 훨씬 큰 거겠죠. 에너지가 훨씬 많겠죠. 이건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인데 둘 다 엄청난 선수예요. 아사다마오가 김연아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김연아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둘 다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했을 거예요. 둘의 욕망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표를 지니고 있어요. 김연아를 넘어서고 싶다. 김연아도 김연아를 넘어서고 싶다요. 아사다마오는 물론 김연아를 넘어서고 싶었겠죠. 김연아 또한
김연아를 넘어서고 싶다였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사다마와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하다가 자빠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엄청 세게 한번 콕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진짜 일어나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어나긴 나겠죠. 그때 잠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김연아도 넘어져서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짧은 차이가 김연아와 아사다마와를 갈랐을 수도 있습니다. 김연아는 넘어지고 콩 크게 한번 넘어지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연아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했겠죠.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났어야겠죠. 이게 시기와 질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는 욕망의 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죠, 사람들은. 분노가 뭐 단어상, 어감상 안 좋은 단어죠. 그렇지만 분노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보다 위의 의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긍정적인 표현은 건설적이고 분노의 부정적인 표출은 파괴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거 분노했기 때문 아닌가요? 군부 독재 타조하자. 으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프리덤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이 있던데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을 보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고요. 분노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망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큰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를 할까요? 아내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겠죠. 맛있는 닭볶음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평소면 6시 반에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전화도 없고 7시에도 안 오고 8시에도 안 오고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반쯤 전화를 합니다. 남편 회사에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분노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만 아내는 분노합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주든지 이렇게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분노할 일일까요? 남편도 빨리 가서 집에 빨리 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겠죠. 아이들과 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걸 우리는 왜 이런 일에 분노를 할까요? 우리 분노의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자꾸 이런 사진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성수대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특히 그 등교하던 여고생들이 탔던 그 버스가 추락하면서 그 여고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위령탑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기자가 가서 이제 그 보니까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딸이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글이 적혀 있는데 너무 비장하고 좀 느낌이 기자의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느낌이 와서 그 부모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빠가 그 딸아이의 아빠가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 분노까지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죠. 아니면 분노까지 끌어올렸던 에너지가 다시 떨어졌던지.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하면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많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라고 이야기하면 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의미의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고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느냐. 이제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자기한테 아무 그것도 없는데 왜 가서 그렇게 고장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제발 좀 이럴 수 있도록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분노의 에너지 다이빙 벨 맨 마지막에 전 되게
와닿던 그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너도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을 들으면 뭐 조만간 구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했대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뭐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그에 대한 그 일이 끝나면 곧 널 따라갈게. 제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더 분노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분노와 수치심.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루지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됐으면 내가 만약에 분노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숨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같은 입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른 경우잖아요. 이 분노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분노한 사람을 의식 수준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분노한 사람한테는 잘했는데 조금 실수하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노한 사람은 다시 욕망이 타오릅니다. 다시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강의를 하고 다음번에 더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고 숨은 사람한테 다시 가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수치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같이 함께 경청하고 들어주고 의식 수준을 조금씩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부심. 자부심은 욕망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단어인 것 같잖아요. 파워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포스터 밑에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아래에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 자부심, 자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이드의 감정적인 수준을 보면 경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드, 여기 보시죠.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린 사람도 있고 라면이 맛이 없다고 비행기에서 몇 번이나 뭐 끓여와라 하고 행패를 부린 사람. 그다음 백화점. 뭐 심지어 호텔에서 2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뭐 호텔 뭐 곳곳 자기 같은 데 다 찾고 수영장 물까지 다 빼가지고 하수도까지 뒤져가지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딸 집에 있더라. 여기 어디였어요? 비행기, 백화점, 뭐 호텔 보면 뭐 마을버스, 동네 마트, 뭐 여관방 이런 데 아니잖아요. 나름 이런 위치,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 자기만 그게 욕망을 이뤘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 감정을 버려야만 나를 내려놓아야만 용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보시면 호텔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항공권 발권 사무원 이런 분들이 감정 노동이 제일 많은 직업이랍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용기 다음 단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용기, 중용, 자발심, 수용, 이성. 자, 알아보면 용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단어들만 딱 뽑아 놓은 건데 능력, 명확성, 자존감. 지금까지 봤던 그 단어들과는 단어 선택이 완전 달라졌죠. 자, 능력은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쌓으면 능력이 생기겠죠. 그 해결 능력, 성과, 솜씨, 역량.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이죠. 다음 명확성은 제대로 봐서 확신이 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지.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용기를 임계점의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99도의 물은 그냥 뜨거운 물이라고 이야기하죠. 99도와 100도. 아까 그 자부심과 용기 99도와 100도 1도 차이지만 완전 다른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99도까지의 물은 그냥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뭐예요? 그냥 물이에요, 물. 하지만 1도가 높여진 100도가 넘어가는 물은 더 이상 이제 물이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수증기가 되고 전기가 되고 기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안 가더라도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라면을 넣으면 라면이 되고요. 김치를 넣으면 김치찌개, 된장을 넣으면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 1도 차이가. 그러면 아까 저번 시간에 일부에서 봤던 그 의식이라는 거 잘 보세요. 죄책감이 들다, 수치심이 들다, 두려움이 들다, 용기는 나다예요. 용기가 나다, 용기를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용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용기를 끄집어내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이 강의를 들은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용기를 찾아내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용기 다음에 중용이에요. 왜 용기 다음에 중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중용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요. 우유부단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중용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중용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여기도 안 붙고 저기도 안 붙으면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용기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용을 한자로 풀어보면 처음에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자는 우리가 그냥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가 싸웁니다. 우리는 이걸 고부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나는 어머니 편도 들지 않고 아내 편도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에너지 단계가 이까지 올라오진 않겠죠. 이때 말하는 중용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용이란 자 여기서 용의 한자 뜻할 용, 쓸 용이라고 하는데 이 용자를 찾아보니까 21가지에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중용의 용은 과연 뭘까요? 모르면 제일 긴 게 답이죠. 7번. 일정하여 변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운데 중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아내와 어머니를 중재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걸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용입니다. 우리 평균대에 올라설 수 있죠. 잠시 서 있을 수 있죠. 평생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줄타기 잠시도 올라서기 힘들겠죠. 1초, 2초, 뭐 길면 5초, 10초 그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잠시 올라서는 걸 중이라고 하면 용은 그 위에 저 줄 위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줄 위에서 계속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 줄 위를 걸어다니고 서 있고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 부채 왼쪽에 늘어진 저 손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일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발바닥의 근육,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게 중용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용기보다 위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발심. 용기 있는 사람이 자발심이 있겠죠. 중용하는 사람이 자발심이 있겠죠. 용기 있는 사람이 중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순수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건 여기도 붙지 않고 저기도 붙지 않는 거예요.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사람이 자발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지 않고 저기도 붙지 않고 자기 주관이 정확한 사람이 자발심이 있겠죠. 그럼 자발심은 뭐냐? 자발심은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돼요. 자발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다 안다는 사람이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자부심을 내려놓을 때 자발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경멸한 그 느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의, 이런 강의라든지 어떤 강의라도 스스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걸 배우라는 거야. 자부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배우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순수가 딱딱딱딱 맞죠. 내려놓고 배우면 받아들여요. 수용, 포용이라고도 하죠. 수용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은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받아들임 단계에서 수용 단계에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경치 멋지죠. 과연 나는 저 위에 올라앉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진이 이건데 이게 트롤의 해인가? 혀죠. 혀인가 그런데 떨어지면 뭐 죽기는 좋을 자리네요. 근데 비슷한 사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저런 위치에 아이를 올려놓는다는 거 진짜 미친 짓 아닐까요? 하지만 이랬어요. 내 눈으로 봤지만 아이가 아니면 사람이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 저렇게 위험한 장면을 내 눈으로 실제 봤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임의 두 가지 조건 중에 다음 조건은 믿음과 책임. 책임은 뭐냐면 꾸짖을 책에 맡기림이에요. 사람들이 책임을 넣지 말고 설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못해요.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것,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임이라는 건 꾸짖을 책에 맡기림. 이게 뭔 말이에요? 욕들어 먹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건 내가 책임질게 이거잖아요. 내가 욕들어 먹을게. 그리고 영어로는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responsibility. 반응하는 능력. 남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였으면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요건 내가 들어먹을게. 내도 고통스럽잖아. 이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배워서 받아들였으면 이제 제대로 알아지겠죠. 이성을 저는 작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합니다. 유레카. 와, 알았어. 요목장에서 뛰어가는 저 모습. 깨달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깨달음하고 이 깨달음은 약간 다른 깨달음이에요. 이성은 자기 분야, 그 한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깨달음은 모든 분야에 대한 깨달음이겠죠. 이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거. 이게 이성의 단계예요. 이 사람은 그 왕관의 유레카를 외친 이 사람은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부피를 어떻게 할까 고민.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 있었어. 이걸 풀지 못하면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이 생각만 했겠죠. 미친 듯이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지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요. 마윈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불강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자, 이성까지 왔는데 이성을 좀 더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면 이 책 시를 잊은 그대에게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이 정재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시를 잊은 그대에게 보면 뭐 다 꼭지가 다 좋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게 이 시입니다. 유치한 선생님은 이제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묵같이 까딱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이 시를 한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나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시가 왜 이래? 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 말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중에 세 줄이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거 뭐 내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거 이 시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지금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외우라니까 외웠고 공부하라니까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도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미 까딱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이미 까딱 안 하는데 나 어쩔까 이런 느낌 정도. 그런데 이 시를 이제 정계찬 그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셔요. 이제 유치한 시인이 이제 통영 사람인데 통영에서 선생님 할 때 이 사람 이용도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치한도 그때 결혼을 했었고 이 이용도라는 이분은 시조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이용도라는 시인도 결혼을 하고 딸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병으로 죽었나? 하여튼 남편하고는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한 선생의 마음에, 유치한 시인의 마음에 이 이영도 시인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잘 통하고, 이제 사랑하는 감정이 싹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통씩. 한 몇천 통, 한 7, 8천 통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정확한 그거 모르지만. 몇천 통을 보내니까, 보내도 이 여인은 까딱을 안 합니다. 물론 이 여인도 유치한 시인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유교적인 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유치한 시인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사모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더 슬픈 거야.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리고 편지를 계속 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걸 알고 읽으면 이 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움.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묵같이 까딱 앉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조금 다르죠. 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억지 같지만 저는 이런 게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시를 달달 외우는 게 이성이 아니고 이 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알아내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이 시의 작중화자가 이 시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는 뭘까요? 몇 단어 없죠. 파도, 임, 묻, 날, 뭐 어쩌란 말이냐. 이 정도인데 저는 날인 것 같아요. 날. 이 시에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저 임,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까딱 안 하는 저 임 어쩌란 말이냐. 그냥 보쌈이라도 할까. 저 임을 어쩌란 말이냐가 아니고 날 어쩌란 말이냐잖아요. 결국은 저 임은 가만히 놔두라. 근데 내가 포기를 할까 말까. 이제 그만할까? 편지를 그만 쓸까? 여기서 그만둘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죠.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너무 힘드니까 한번 파도에 물어보는 거죠. 날 어쩌란 말이냐. 결국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몇 번 더, 몇백 통을 더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보내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때 나온 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외웠을 땐 그렇게 뭐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체국에서 편지 쓰는데 뭐가 행복할까? 뭐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사모하던 그리워하던 여인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 여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썼던 편지와는 완전 다른 편지겠죠. 그 느낌이. 그러니까 시 한 편도 이렇게 알고 보면 다른데 세상 모든 게 제대로 알면 그 이성의 단계에서 보면 얼마나 다를까요? 진짜 이성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 이제 나오네요. 이성 대 사랑은, 이성은 특수, 사랑은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은 아까 전에 어떤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이성이라면 사랑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 내 아이, 아이들, 인류, 지구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랑, 내에 대한 사랑, 뭐 내 아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박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장발장의 박애처럼. 박애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상류층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 의식 수준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두 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 우리가 컴패션, 동정심이라고 해요. 동정심은 남에게 뭐 잘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뭐 동정을 베풀어주는 그런 동정심이 아니에요. 진짜 스스로 살 수 없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정으로, 돈으로, 하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주는, 그게 제대로 된 컴패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진짜 제대로 된 컴패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쁨, 평화, 깨달음,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는 솔직히 제 수준으로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쓱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쁨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한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기쁜데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기쁨,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평화는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뭐 미술관 이런 데서 가서 보면, 성당 이런 데 가서 보면 저런 작품들이 있죠. 그 작품들을 보고서 있노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몰입하고 있는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화가 환히 계속되는 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그림만 보고 있는 그런 삶이 무한히 계속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음은 보면 언어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 밝기에 맨 위에 있는 저 감정 보면 언어 이전.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가습존자에게, 아니 무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연꽃을 들고 무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염화시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습존자가 그 연꽃을 보고 웃어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염화시중, 염화미소. 그리고 부처님은 자리를 떠나고 그 웃음을 보였던 분이 부처님 다음을 이어갑니다. 이게 깨달음의 단계예요. 힘들죠. 박물관에서, 성당에서 천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 가는 단계. 이 깨달음의 단계. 물론 제 강의로, 이 강의로 깨달음의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면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과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언어 방법이 있을까?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3부에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